네. 나와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영맘 아카데미에 오신 리더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새 회계년도 첫 주차 강의네요. 그래서 관심도 많이 높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우리 아이들과 성조숙증과 물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할 건데요. 지금 혹시 녹화 요청하셨으면 이게 할 수가 없어서, 네, 제가 거절을 한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승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 뜨거운 박수로 그리고 우리 댓글로 많이 호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승민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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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새 회계년도 첫 영만클럽, 네, 첫 강의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시작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네, 오늘은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네, 우리 그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에 중요한 그런 네, 물 수분, 네, 물 섭취의 중요성, 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강의 말미에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어, 네, 지금 자료 공유했는데요. 자료도 잘 보이시나요? 네네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이 조숙증 원인 미세 플라스틱에 있다. 그래서 좋은 물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숙증이 이제 일찍 나타나는 경향도 보이고 있고요. 또 성조숙증, 그러니까 이 좀 사춘기가 빨리 오면은 또 성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성장과 이제 이 사춘기와 관련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빨라진 급성장기와 성조숙증 그리고 또 이러한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또 성장 호르몬의 중요성, 그리고 환경 호르몬, 여기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물은 과연 이제 우리가 정말 좋은 그런 물을 마시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뭐 미세 플라스틱은 미세먼지에 포함됩니다. 미세먼지에 포함되는 개념이라서 미세먼지와 거의 똑같은 피해를 우리 몸에 입힐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잔류의약 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프링이 새롭게 출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또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뭐 세균, 바이러스, 그밖에 뭐 잔류 의약 물질까지 다 네,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성능의 그런 최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왜 우리 생활에 중요한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늘 잘 많이 좀 듣고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를 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성장의 절대적인 3대 요건이 있습니다. 영양.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에 잘 네,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과 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네, 요건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운동이나 수면이 이렇게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정상적인 성장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이 반드시 잘 분비가 되어서 작동을 해야 되겠죠.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요인으로는 이제 유전 요인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운동과 숙면, 그리고 이제 그렐린 들어보셨죠? 그렐린은 식욕 자극 호르몬.
그래서 위에서 분비가 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이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이 잘 분비가 되면은 또 성장 호르몬이 또 역시 같이 비례해서 잘 분비가 된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수 아미노산은 충분하게 제공이 되어야지 이 성장 호르몬이 잘 생성이 됩니다. 제 부정적인 요인, 성장 호르몬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뭐 무기력함, 스트레스, 질병을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분이 많은 경우, 혈당, 그리고 지방산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제 과잉의 당분이나 지방은 성인들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건강에도 정상적인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요즘은 우리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들이 빨라진 급성장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성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성장기에 이제 성장기에 급성장기 가장 많이 성장을 하는 그 시기를 급성장기라고 하는데 1차 급성장 어 1차 급성장기는 생후부터 이제 48개월까지 이때 이제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이제 급성장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변성기, 이제 초경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갑자기 많이 크는 시기, 이때를 2차 급성장기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성장이 잘 되어야 돼요. 급성장기 때. 이때 이제 성장을 놓치면은 제대로 이제 성장을 잘 못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좀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따라잡기 성장이라는 그런 특별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되어야지 이제 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 급성장기가 빨라졌다고 하냐면 이제 2019년도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여학생, 남학생별로 2001년과 2018년의 성장 양상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되게 복잡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좀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여학생 쪽만 볼게요. 남학생 마찬가지니까 이제 여학생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학생이 지금 2001년도 부분을 보시면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 11.6cm가 컸어요. 그런데 2018년을 보니까 똑같은 시기,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8.7cm 큰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보다 2018년에 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덜 큰 거예요. 덜 컸는데 최종적으로 성장한 키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160.7이고 2018년에는 160.9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2018년에 최근에 들어와서 덜 컸는데 최종적인 키는 더 크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장이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예전에는 이제 정상적인 그 2차 급성장기의 시기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근방부터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급성장기가 더 일찍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일찍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빨라진 사춘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어린이들은 예전보다 불과 한 20년 전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성장을 한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성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크게 성장하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빨라진 사춘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을 오히려 정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크게 되면은 정상적인 시기에 잘 크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아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일찍 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 청소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춘기를 일찍 겪으면은 이제 미국 뉴욕타임즈의 2022년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사춘기를 일찍 겪으면 성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 또 그 외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생리를 좀 일찍 시작하게 되면은 성인기에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릴 위험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사춘기가 일찍 온다는 것은 성호르몬이 이제 빨리 분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고, 성호르몬은 성장호르몬과는 약간 반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성장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장이 진행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조숙증이 이제 현대의 그런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요인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세 가지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비만과 환경 호르몬과 스트레스입니다. 비만과 환경 호르몬, 네, 스트레스. 그래서 이 비만이 되면은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성장이 덜 되게 되는 거고요. 이제 환경 호르몬은 여러 가지 그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에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호르몬 분비 균형이 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환경 호르몬이 비만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비만을 유발시켜서 성장을 정체시키기도 하고 또 환경 호르몬이 여성의 경우에는 여자 어린들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인 그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 교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우리 그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잖아요. 학업 스트레스, 또 이제 뭐 친구와의 그런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 역시 대표적으로 코티졸을 들 수 있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 역시 성장 호르몬을 네, 억제합니다. 그래서 역시 성장을 지연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그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분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다들 바라실 텐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만이 안 되게 잘 영양 관리, 식습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의 노출이 최대한 안 되도록 그렇게 잘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의 그런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영양 관리에는 아연이 중요합니다. 미네랄 중에 아연. 그래서 우리가 아연을 성장 미네랄이라고 하죠. 지금 이 논문에서 보시면은 아연은 이 성장 호르몬의 뇌 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그 분비, 생성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 성장 호르몬과 이제 성장 인자, IGF-1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 인자가 잘 함께 작동을 해가지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에서도 이 IGF-1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연이 역시 간에서 이 성장 인자를 잘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연을 성장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모님들께 우리 자녀분들 건강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질문을 드리면 이제 우리 아이는 뭐 눈이 좋았으면 좋겠다,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바램 1, 2위가 성장과 면역이에요. 성장과 면역. 우리 아이는 이제 성장을 잘 정상적으로 해서 키가 컸으면 좋겠다.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면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셔가지고 이제 면역이 잘 형성이 되고 면역 기능이 튼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성장과 면역은 되게 뗄 수 없는 관계다.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니까 성장이 잘 되면서 면역이 약한 경우가 없고요. 성장이 안 되면서 면역만 튼튼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면역은 함께 성장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잘 진행이 안 되면, 완성이 안 되면 둘 다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이 성장 호르몬과 성장 인자가 이제 면역 기능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어야만 이제 면역이 정상적으로 역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인자의 T 조절세포 자극과 자가 면역 질환의 억제라는 그런 논문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면역에 문제가 있으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과민 반응,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우리 면역 세포 중에 T 조절 세포가 있고 T 작용 세포라는 그런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T 작용 세포 양이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IGF-1 성장 인자가 잘 생성이 되고 분비가 되면 성장자가 잘 생성되고 분비가 되면은, 네, 이렇게 그 비율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T 조절 세포가 더 많아지고 T 작용 세포가 적어지면서
이제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성장 호르몬이나 성장 인자가 성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장기에 그런 자녀분들의 그런 면역 기능의 형성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뭐 환경 호르몬, 그 환경 호르몬이 이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환경 호르몬, 독소의 그런 그 너무나 많은 그런 독소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독성 물질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현대인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체내에 다 어, 침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침투를 하면은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체내에 축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아요. 비누나 샴푸, 화장품, 생리대 등과 같은 그런 개인 유생용품에도 이제 환경 독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이나 술이나 담배는 이제 우리 자녀분들에게 해당이 없겠죠. 그렇지만 뭐 미세먼지나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환경 호르몬 물질이고 그다음에 화학 비료나 농약, 살충제, 농산물이나 축산물 등의 이러한 성분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자연독도 역시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수많은 독소에 이제 둘러싸여서 생활하게 되고 이런 독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식생활을 좀 변화를 보면은 그 동물성 식품의 육류의 섭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1980년에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이 11kg이었는데 2021년에 이제 56kg이 됐어요. 5배가 증가했습니다. 육류 소비량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류를 소비하면 또 이런 독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축들이 소나 돼지,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에 사료로 사용하는 농작물을 이제 재배할 때도 제초제나 살충제를 사용하게 되고 이 성분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가축을 키울 때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육류를 가공했을 때 뭐 햄이나 베이컨, 뭐 이렇게 통조림 같은 거 만들 때도 각종 화학 첨가물이 역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 호르몬, 그 환경 독소들은 이제 우리 체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 있잖아요. 그 에스트로겐, 가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과 우리 체내에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에스트로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나쁜 물질이다. 그래서 가짜, 제노가 이제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노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제노 에스트로겐이 이제 우리 몸에 다량으로 침투하게 되면은 이제 호르몬 그 분비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제 초경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이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여성들은 또 이제 또 나이가 들면 또 이 우세 현상이 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악화가 되기 때문에 평생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건강 문제들을 이제 안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에스트로겐 옥새 현상의 증상들을 보면은 거의 여성분들의 건강 문제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과다한 생리출혈, 생리주기의 불규칙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다한 생리출혈이나 생리주기의 불규칙은 나중에 이후에 조기 사망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요.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제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염증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만성 피로나 신경 과민, 우울증 등과 같은 정서 불안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암이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당뇨나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치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 환경 호르몬 물질에 의해서 우리 체내에
에스트로겐을 작용하는 가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 성호르몬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성호르몬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성장기에는 성장 호르몬에 어,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여러 가지 화학 물질, 환경 호르몬 물질은 비만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이제 보시면은 맨 밑에 제노에스트로겐, 지금 설명드렸던 가짜 에스트로겐의 원인 물질이 이제 환경 호르몬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은 우리 체내에서 이제 오비소겐이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비소겐은 이제 비만을 뜻하는 단어와 이제 그 물질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비만을 유발시키는 물질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이 비만을 유발시키는 오비소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환경 호르몬이 이제 그 자체적으로도 이제 급성장기 그 성조숙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환경 호르몬이 비만을 유발시켜서 2차적으로 또 이제 성조숙증을 유발시키거나 성장 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정말 중요하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물을 통해서 많이 또 우리 몸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물을 섭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물이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하죠. 근데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의 기본적인 기능을 보면은, 이거 제가 이제 최근에 굿모닝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수면 중에 땀이나 호흡 등으로 소모된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수분이 이제 충분해야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드셔야만, 그래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 노폐물에는 지금 우리 몸에 침투한 그런 환경 호르몬 물질, 독성 물질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보충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진대사를 증가시킵니다. 물을 드시면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사율이 한 30% 정도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이제 만약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대사 기능이 저하되니까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가 잘 진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면역 기능도 저하되고, 네, 물이 부족하면 노화도 촉진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우리 그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배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드시면은 비어있는 위에, 그러니까 아침에 물을 드시면은 비어있는 위에 물이 딱 도착하면 위에서 대장으로, 특히 직장으로 바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위대장 반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직장에 신호를 보낸 변의,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죠. 욕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제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죠. 하루에 아침을 시작하실 때 시원하게 볼일 보고 시작하는 것도 이제 건강한 아침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소화 기능, 현대인들의 그런 소화 기능의 회복에도 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위산이 역류한다거나 또 입안에 이제 나쁜 세균들이 증식을 하게 돼요. 뭐 양치를 하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실 때 그 입안에 나쁜 균이 남아 있거나 위산이 남아 있으면은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물을 드시면은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을 충분하게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소화기관의 기능도 강화시키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어린이 청소년들은 단위 체중당 수분 필요량이 성인보다 훨씬 높아요. 성인보다 훨씬 높은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두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은 그 뇌에 산소 공급과 혈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통이나 편두통 있으신 분들은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뇌의 부피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뇌 부종 및 관련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신경 전달 물질을 효과적으로 작동시켜서 감정 조절이나 생각, 기억 형성 등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뇌 노화 및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도 안정적인 수면을 촉진시킬 수 있고, 다양한 신경계 질환,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등과 같은
이러한 신경계 질환의 위험성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긴장 감소, 그다음에 두뇌 기능, 그러니까 주의력, 기억력,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이나 기억 형성 등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뇌의 그런 발달에도 중요한 시기인 이 성장기에 물을 충분하게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수분 섭취와 관련된 연구들을 좀 몇 가지 보면 중국 광저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수분을 적게 섭취하면은 이 체내 수분이 적어서 소변이 농축되면서 소변 속에 있는 칼슘과 유산 등이 뭉쳐서 결석이 잘 발병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하루 섭취 열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증가하고 음식 섭취량이 줄어서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물을 적게 드시면 이제 혈중 포도당 등가가 증가해서 고혈당증, 그러니까 당뇨나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드셔야지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물을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물을 충분히 섭취 중인 사람의 비율은 이제 좀 최근 그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그러니까 권장량만큼 섭취하는 비율은 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잘 드시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럼 물을 내가 얼마나 섭취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그 학술 기관이나 단체별로 좀 상이한 그런 섭취 권장량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의학연구소의 제안을 보면 체중 곱하기 30을 해서 그 양만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체중이 60이다. 그러면 60 곱하기 30 해서 1800ml, 1.8리터 정도를 먹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40kg인 어린이는 4, 32에서 1.2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 어렸을 때 어린이 청소년 시기는 물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위 체중당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이들의 물 섭취량은 잘 섭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면 2022년 통계 자료인데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9명이 이제 권장량에 미달하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리터 정도 이상 먹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물을 섭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지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수분의 역할에 의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성장도 잘 진행될 수 있는데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근데 우리 자녀분들이 그렇게 물을 잘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2차 급성장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세포 분열과 확장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연령별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그런 자료를 보면 연령별 수분 필요량은 단위 체중당입니다. 단위 체중당. 유아의 경우에는 150, 초등학생 80, 성인은 50이라고 이렇게 그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kg인 아기인 경우에는 750ml, 그다음에 한 30kg인 초등학생인 경우에 38에 24 하면 벌써 2.4리터가 되잖아요. 굉장히 많죠. 성인은 이제 단위 체중당 이제 50ml 이렇게 섭취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 대비하면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하루에 10잔 이상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분 섭취량은 이 섭취 기준 3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영양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안전한가라는 그러한 이슈가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2024년 올해 이제 게재된 그런 논문에서 생수 1리터에서 7종류의 플라스틱 입자가 24만 개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이 가운데에 나노 플라스틱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생수에는 더 많은 플라스틱 조각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 안에 들어있는 나노플라스틱을 검출을 확인하기 위한 아직 그런 장비, 디바이스가 그 완벽하게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양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연구가 이제 왜 충격을 주고 있냐면 2018년에는 이제 그 나노플라스틱 검출하는 그런 어떤 그 기기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서 2018년 연구 결과에서는 생수 한 병에 325개의 미세 플라스틱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2024년 올해 결과에는 24만 개로 이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여기 나노 플라스틱이 24만 개라는 결과가 있고 2018년에 미세 플라스틱이 325개라고 했는데요. 이 나노 플라스틱하고 미세 플라스틱은 약간 크기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1 마이크로미터에서 5mm까지의 크기의 플라스틱. 5mm 크기면은 1cm 반이니까 이제 우리 눈에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만한 크기도 미세 플라스틱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그런 플라스틱. 그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도 크기가 커요. 물론 1 마이크로미터가 100만 분의 1미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25개가 2018년 또 생수 한 병에 이제 그만큼 들어있다는 게 발견됐다는 건데, 나노 플라스틱은 더 작은 거.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 이하, 더 작은 거를 나노 플라스틱을 하는데, 발견하기 위해서는 더 그 발전된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장비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이더 작은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그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은 생수나 지하수에서도 검출이 되고, 소금, 어패류 모든 음식에 다 검출이 됩니다. 대기에서도, 공기 중에도 검출이 됩니다. 공기 중에. 아까 제가 이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은 결국 미세먼지의 한 종류다. 그 플라스틱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면 그게 미세먼지예요. 그 미세먼지에는 뭐 플라스틱도 있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런 것도 있고 금속 이온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이 이제 그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벼룩, 굴이나 제브라피쉬 같은 이런 동물 실험에서 이제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이 걔네들 체내에 축적되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건강상 나쁜 영향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그 제브라피쉬, 우리가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는 제브라피쉬의 나노 플라스틱이 지금 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진행된 그런 연구인데, 지금 보면은 뭐 그 척수에도 있고 온 그 제브라피쉬 그 전체에 다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올해 6월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 건강 영향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음료수와 수돗물, 야채, 과일, 공기 중 거의 모든 곳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 그리고 신체 기관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또 산화를 유발하게 되죠. 2.5 마이크로미터 미만 입자는 혈류로 침투해서 태반, 간, 모유 등에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 마이크로미터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만이 아니라 이제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예요. 미세먼지도 이제 우리가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거를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거를 초미세먼지라고 해요. 초미세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날씨 확인해 보면은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의 모든 신체 조직으로 다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크기 기준이고, 네, 같은 그런 공기 중에도 부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 특히 이제 면역 세포가 외부에 적이 침투했다고 인식을 하고 공격을 이제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 면역 세포가 미세 플라스틱 분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사멸을 하게 돼요. 미세 플라스틱과의 싸움에서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 체계가 전반적으로 약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 3월에 이탈리아 연구팀 결과를 보면 동맥에 미세 플라스틱 축적되면 뇌졸중, 심장병, 조기 사망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생식계통에 문제도 유발시킬 수 있고,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그런 화학물질이 1만 여 개가 넘는데 그중에 독성 물질이 2,400개 이상 된다.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 사이언스 다이렉트지에 발표된 내용에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와 결합했을 때 암세포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그다음에 어, 미세 플라스틱보다 작은 나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또 좀 충격적인 결과들이 나왔었죠. 이제 일회용 종이컵,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한 일회용 종이컵에 이제 물을 붓고 한 20분 지난 다음에 나노 플라스틱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본 건데요. 일회용 컵에 22도씨의 물을 부은 다음에 20분 지난 다음에 이제 이 플라스틱 양을 보니까 리터당 2조 8천억 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100도씨의 물은 더 많이 용출시키죠. 리터당 5조 1천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용출됐다. 그리고 나노 플라스틱은 30에서 80 정도의 30에서 80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로 밝혀졌는데요. 이건 척추동물의 세포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노미터는 훨씬 더 이제 10억분의 1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로미터보다 1000분의 1 작은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침투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역시 2022년도에 발표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 국제환경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생수 및 음료병에 쓰이는 페트병, PET죠. 밀리리터당 최대 2.4 마이크로그램의 플라스틱 검출됐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와 일회용 용기에 많이 쓰이는 폴리스티렌, PS, 밀리리터당 최대 4.8 마이크로그램. 비닐봉지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은 밀리리터당 이 미세 플라스틱 7.1 마이크로그램까지 검출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플라스틱, 비닐 제품으로부터 이 플라스틱이 이제 용출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위암세포를 더 많이 성장시키고 전이도 더 빨리 시키고 그리고 이제 암세포에 그러니까 여러 그 항암제 내성까지 유발시킨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플라스틱의 어떤 그 공포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 상당히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연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직 굉장히 부족하고 이게 유해성이 있는지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 아직은 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에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미세먼지는 워낙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 경각심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은 상당히 많은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미세먼지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고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주로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똑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추측을 할 수 있죠.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22년 3월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11종 102개 제품의 식품 조사했는데요. 이제 한국인들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하루에 16.3개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이제 쥐들한테 생쥐한테 이 미세 플라스틱을 하루에 6만 개를 이제 먹였어요. 6만 개를 먹이고 28일 동안 이제 먹여놓고 유독성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유독성이 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들이 조그만데 6만 개나 섭취했는데 한 달 동안 섭취했는데 독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16.3개 정도 먹는 거는 뭐 건강에 걱정할 만한 그런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한 달 정도 섭취했을 때는 많은 양을 한 달 정도 섭취해서 유해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 몸에 축적이 계속 되고 몇 년 후에 상당히 긴 시간 후에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발표가 있은 지 2주 뒤에 중국의 윈저우 의과대학 연구팀이 하루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2,700여 개다라고 이제 국제 학술지 유해물질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음식 중에서 음식을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음식을 이제 수거해가지고 식품을 수거해가지고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이제 조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연구팀의 연구는 뭐였냐면 우리 실내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실내에 세제곱미터당 하루에 76만 개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외에서는 18만 개. 그 실내가 훨씬 더 이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실내에서 식사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1년 동안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하루에 16.3개 정도가 아니라 막 한 100만 개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막 발표되는데, 결과 어떤 기준이나 연구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과가 워낙 달라지니까 이게 정말 좀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체계적이고 그런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이제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좀 약간 비판을 많이 받은 그런 발표를 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뭐 어떤 폐해를 입히는지를 우리가 그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은 미세먼지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 똑같은 거니까. 그 미세먼지에 관련된 연구는 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면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 그다음에 유전자 독성을 유발시키고 염증과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자체로도 이제 이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UN 해양환경 전문가 그룹이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중추 신경계 이상을 유발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고 암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간 손상, 그다음에 돌연변이, 생식능력 저하, 갑상선 기능 이상, 피부염, 심혈관 독성, 생식계 발달 장애, 또 성장에 악영향,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그 폐해를 발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도 작은 초, 그러니까 미세먼지로 따지면은 초미세먼지에 해당되는 나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입자가 작을수록 표면적은 더 넓어지거든요. 표면적이 넓어지는데 이 표면적 문제가 뭐냐면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이나 표면적이 넓어지면 그 표면에 다른 독성 물질이 붙어서 함께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독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의 침투 과정을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일단 우리 몸의 침투가 더 용이해진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크면은 기도에까지밖에 침투하지 못하는데 더 작으면 기관지까지 침투할 수 있고 나중에 또 더 작으면 폐포까지 침투할 수 있다. 폐포로 침투한다라는 건 폐 허파과리 침투한다라는 거는 혈액중으로 이동한다라는 거거든요. 혈액중으로 이동하면 우리 몸에 다 간다는 거예요. 혈액중으로 다 이동해서 우리 몸에 다 가고 그다음에 세포 안까지 침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 주변에 그런 오염된 공기로부터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 포함되어 있겠죠. 또 금속 나노 입자 이런 것들이 어린이 심장세포에서 검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금속 이온 중에 철분이 풍부한 그런 입자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 에너지 생성 기관인 미토콘드리아 변형과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심하게 오염된 도시 지역에는 심장, 심지어 태반에도 수십억 개의 나노입자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그 미세먼지들은 그 뇌졸중의 사망률을 24% 증가시키고 심근경색의 심장병의 사망 가능성 25% 이상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폐질환의 사망 가능성 43% 이상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고요. 이제 미세먼지 약자가 이제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계층이 있다라는 건데요.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겠죠. 임신부, 그다음에 고령자분들. 그러니까 임신부의 경우에는
어, 태반의 형태를 변형시키고 태아의 혈액 공급을 억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산이나 저체중 출산, 또 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임신 후기의 혈압의 불안정한 변화, 임신 중독증 위험성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순환기 질환 악화할 수 있고,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사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마이크로그램 이제 퍼 제곱미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기예보 볼 때 초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돼 있는 날에는 밖에 나가시면 사망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그 예보를 잘 보시고 나쁨인 날에는 이 실내에서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생활하시거나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만성질환자,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높아져도 이제 심장마비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고 뇌졸중도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당 호흡을 더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단위 체중당 호흡량은 이제 성인의 2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또 1세 미만 최대 3배 이상 되기 때문에 또 신체적 조건이 미세먼지를 잘 방어하거나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죠. 어, 또 미세먼지에 노출된 어린이는 성인이 됐을 때 폐기능이 낮을 가능성이 4.9배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두뇌로 들어가면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 마찬가지겠죠. 두뇌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우리 면역 체계가 작동해가지고 이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유해산소가 다량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그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크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뇌에서 산화와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뇌 그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이라고 알려진 타우 단백질과 베타 아밀로이드를 급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세포 염증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세플라스틱, 나노플라스틱 마찬가지겠죠. 뭐 참고로 염증에는 오메가3 지방산, 식물 영양소,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염증을 줄이는데 이제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를 억제하는 영양소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셀레늄, 그다음 코엔자임 큐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기 오염의 장기간 노출 시,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저하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도 뇌 영역에서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알츠하이머의 전형적인 징후들이 나타났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에도 이러한 그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 잔류의약 물질도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게 되는데 잔류의약 물질은 우리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약품들이 어, 우리 물에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21년도에 보도 자료인데요. 한강을 포함한 4대강에서 잔류의약 물질이 이제 검출됐고 정수를 해도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어, 여러 가지 의약 물질이 계속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 정수를 거친 수돗물과 제품화된 아리수에서 그 약물이 검출됐는데 CT 촬영할 때 쓰이는 조영제, 이오파미돌과 이오프로마이드 그리고 소염제 성분인 아세틸살리신산, 그다음에 각성제 성분 카페인, 그 대사산물 파라젠틴 등이 이제 검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 검출량은 굉장히 소량입니다. 아주 미량그 미량인데 이제 검출이 되었다라는 거고 이제 뭐 지금 뭐 3, 4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크게 달라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량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는 어, 사실 그
관전 섭취량가 훨씬 적은 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몸에 그 피해를 유발시킨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해당 약물 체내 농축대의 연구 결과가 없는 만큼 장기적인 그런 어, 노출을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체계적이고 이제 광범위한 연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생수를 먹으면 절대 안 되고 뭐 수돗물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중에 판매하는 생수나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섭취했을 때 바로 어떤 문제가 유발된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축적이 되고 노출이 되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말 체계적이고 정확한 근거 있는 그런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필요는 있다라는 이제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제 좋은 물을 섭취해야 된다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좋은 물을 섭취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스프린 같은 경우에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뭐 그다음에 잔류 의약 물질 등과 같은 그러한 물질을 다 차단할 수 있는 네, 그런 인증을 세계 최초로 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그 좋은 물을 먹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해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큼 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영양 관리 측면에서도 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성조숙증의 원인은 이제 비만과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 오염 물질, 환경 호르몬이다. 이거는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환경 오염 물질이 뭐 비만과 내분, 내분비계 교란을 유발시키고 성조숙증을 유발시켜서 성장을 저하시킨다라는 거고요. 가능하면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은 뭐 워낙 많은 그런 어, 환경으로부터 유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물은 정말 중요하고 대사, 면역, 소화, 두뇌 건강, 노화 지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특히 어린이 청소년은 이제 충분히 더 많은 양의 물을 이제 섭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아주 그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정수기 물을 이제 이스프링 정수기 물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공기도 더 중요합니다. 공기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공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미세먼지에 대한 그 폐해 심각성과 그 피해 상황이 워낙 잘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보건당국에서도 공기청정기 사용하라고 권장할 정도니까요. 이제 그만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건강에 대한 악영향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도 잘 기억하시고 대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건강한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질문이 안 올라가고. 가정에서 두유를 만들어서 드시는데, 양치질하고, 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아침에 섭취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분을 보충하고 노폐물을 잘 배출하기 위해서이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실 때 물을 드셔야지 이제 그 위산도 중화시키고 나쁜 세균도 없애서 프로바이오틱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물을 드셔야 되는 이유는 많기 때문에 물은 꼭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콩이 여성 호르몬 수치를 높여서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인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콩은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래서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려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에스트로겐 그 당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콩을 많이 드셔도 여성 호르몬 수치 에스트로겐이 과잉이 된다라고는 이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콩을 충분하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우리 몸에서 보호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에스트로겐을 없애야 되는 거고요. 가짜 에스트로겐을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 천연적인 그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그런 콩 관련 음식, 그러니까 콩과 콩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드시는 것은 오히려 추천됩니다. 네,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예방하는 것은 예방하기 위한 그 대안은 이제 이런 환경 호르몬 물질 제노 에스트로겐을 이제 막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콩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100대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콩 100이면은 에스트로겐 1 이렇게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이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그렇게 에스트로겐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초삼여아가 음모 나는 것도 정확한 원인을 좀 파악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사춘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성호르몬이 빨리 이제 분비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미세 플라스틱 임산부에게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연구가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체계적 연구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에서도 이게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독성이 보고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미세 플라스틱의 폐해를 알 수 있는 거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이나 미세먼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미세먼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 심각성, 그 피해를 잘 알고 있어서 이제 미세먼지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일기예보까지 하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안에 미세 플라스틱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것도 미세먼지이고 그렇지만 미세먼지는 이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물질을 그 미세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파티큘라이트 매터라 해서 파티큘레이트 매터라고 해서 그 미세먼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입자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입자성 물질. 그러니까 입자성 물질이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PM이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PM10은 미세먼지, 그러니까 10마이크로미터 이상, PM 2.5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해서 초미세먼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M이라는 게 미세먼지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입자성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미세플라스틱은 입자성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공기 중에 떠 있거나 옷에 묻어 있거나 아니면 음식물에 들어 있거나 이것도 하여튼 PM이라는 거죠. 그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의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기보다는 미세 플라스틱의 그런 나쁜 영향은 미세먼지랑 동일하다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몸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그 배출이 잘 안 됩니다. 배출이 잘 안 되는데 그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체내에서 해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해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환경 호르몬 물질 중에서 독소형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노 에스트로겐이 가짜 에스트로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쟤도 가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물질 중에 독소용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물질로 분류되는 그러한 물질들은 우리 배출을 시키거나 장에서 해독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아, 잠깐만, 그럼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있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잘 배출이 안 되는데 그래도 배출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이제 해독과 장에서의 배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해독에 도움이 되는 게 단백질, 그다음에 실리마린, 비타민 B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 실리마린, 비타민 B군이 간에서 해독 가능한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해독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장이 건강해야지 배출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해독의 완성은 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장이 건강해야지 해독이 완성이 된다. 안 그러면은 해독한 물질이 장에서 다시 재흡수가 돼가지고 간으로 돌아가는 장간순환 네, 들어가면은 간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세포가 건강해야만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식이섬유는 음식물에 포함된 독성 물질을 흡착시켜서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관에 흡수하기 전에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단백질,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실리바인, 비타민 B9 이게 이제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 사용은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나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그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 관련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음, 일단 환경 호르몬보다는 이제 우리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도 그런 물질들도 조리 과정 음식을 이제 열조리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담배 안 피우시는데 흡연 안 하시는데 폐암이 많은 게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조리하실 때 후드를 항상 그 온을 해놓고 조리를 하셔야지 그나마 피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보다는 저는 그 식생활 하실 때 어, 그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신다거나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에 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음식을 비닐로 이렇게 함께 담으신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미세플라이 용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배달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배달 음식이 뜨거운 음식이 플라스틱이나 이제 비닐 랩을 씌워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네, 그렇게 플라스틱과 열이 만나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 많이 유출될 수 있으니까. 네, 유방암인 대단백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대우단백질 안 드시면 동물성 단백질 드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더 안 좋아요. 유방암인 분들이 단백질을 그러니까 이게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콩에 들은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 역할하니까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유방을 더 재발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암 치료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 콩에 들어간 이소플라본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 없는 천연의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복기에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단백질을 뭘로 보충하실 거냐? 그러면 뭐 콩단백질 일반 식사로 보충하신다 그러면은 육류를 드시는 건 더 안 좋겠죠.
그러면 단백질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이제 그 식품이 이제 계란이나 홍단백질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유방암이 완치되셔서 항암 치료 안 하시는 분들은 섭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네, 의사의 권고를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체외 수분, 체내 수분 양이 정상 범위가 아닐 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 체외 수분, 이거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근육량, 뭐 수분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수분이 잘 유지가 되는 게 체외 수분 비율이 0.36에 0.40 정도 체내 수분 세포 외 수분 체외 수분이 아니라 세포 외 수분과 세포 내 수분이거든요. 그 내 수분이 0.36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 단백질을 보충하면 이 단백질이 이 수분 그 수분 농도를 조절해요. 단백질 역할 중에 우리 체내의 pH를 조절하고 체내의 수분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투압도 마찬가지죠. 그 단백질이 음, 용매로 작용했을 때는 삼투압에 영향을 미쳐 수분을 배출하거나 수분을 흡수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그 pH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물을 많이 드시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혈압계통에 이제 어,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계라는 게 있거든요. 신장, 간, 폐로 연결되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 호르몬들이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혈압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레닌, 알도스테론, 안지오텐신계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요. 물을 많이 드시면은 부종이 생겨요.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계통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혈압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물을 드시면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약화된 분들도 물을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네. 이건 혈압을 올릴 수 있고 부종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 상태가 물을 제한해야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을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럴 경우에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고, 물을 더 많이 드셔야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태가 건강하다. 이렇게 건강한 상태다라고, 그 전제가 있는 거죠. 건강하신 분들은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방암 걸려서 항암 치료 끝난 분 관리를 이제 회복에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계통에 이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노 에스트로겐, 이 가짜 에스트로겐이 나중에 젊었을 때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요, 이 가짜 에스트로겐이 더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이 연세가 드시고 갱년기가 지나면요, 어, 이 생식기 쪽에 에스트로겐이 필요 없어져요. 여성 호르몬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갱년기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면 생식기 쪽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생식기 아닌 뇌나 심장이나 간이나 폐나 뼈나 이런 데는 에스트로겐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에스트로겐이 감소됐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그쪽에 생기는 거예요. 갱년기 증상이 자궁이나 난소나 유방에 생기는 게 아니라 혈관, 뼈, 뇌, 간 이런 데서 갱년기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쪽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가짜 에스트로겐들은요, 들어와가지고 생식기 쪽으로 가요, 다. 다 그쪽으로 가. 그래서 에스트로겐 요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생식기 쪽 말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안 가야 되는 쪽으로 가니까 그게 그 독성 물질들이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을 이상 증식을 시켜서 걔네들을 유발시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은 안 가니까 갱년기 증상은 완화가 안 돼요. 가짜 에스트로겐이 들어오면. 그게 차이점이에요. 가짜 에스트로겐 들어오면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에 다른 기관에는 이 독성 에스트로겐이 가짜 에스트로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 완화가 안 된다는 거죠. 호르몬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관리 잘 하시려면은 호르몬에 관련된 음, 호르몬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메가3 지방산과 감마 리놀렌산 GLA예요. GLA인데 이제 병원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 제품이나 GLA 감마 리놀렌산 제품을 굳이 섭취하지 말라고 해요.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이제 정상적인 호르몬 그 내분비 그 계통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이 설명이 길어지는데 하여튼 오메가3나 GLA는 부족하고 다른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걸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메가3 지방산이나 GLA를 보충해야 되는데 뭐 병원에서 보충하지 말라고 해서 좀 꺼려진다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걸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걸 줄이는 게 뭐냐면 이제 동물성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그러한 동물성 식품들을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어, 포화지방산, 오메가 6 지방산을 줄여야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은 네,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 뭐 동물성 뭐 그런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이런 거 줄여야 된다는 거죠. 지방 콜레스테롤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미치니까 식물성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단백질 관련해서는 달걀 괜찮을 것 같고 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성장 주사 또는 성장 억제 주사에 대해서 성장 주사는 사실은 이건 치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조숙증이 나타나서 성장 저하가 음, 있는 경우에는 이 성장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치료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주사도 이제 성장판이 좀 남아 있을 때에 효과가 있는 거라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요즘은 아까도 급성장기가 워낙 빨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급성장기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애들이 급성장기가 왔는지 잘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운동과 숙면과 영양 관리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태어나서 뭐 48개월까지, 그 다음에 뭐 10살, 11살 이때부터 이제 급성장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달라진 거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기 동안에는 계속 운동, 숙면, 영양 관리 이게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음, 네. 마스크 착용 미세 플라스틱이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미세 플라스틱 축적되죠.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더 많을 수 있고, 네. 주무실 때 또, 주무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무시지 않잖아요. 마스크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입고 있는 옷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미세 섬유. 이게 미세 플라스틱에 포함돼요. 미세 섬유, 그, 그런 것들이. 실내에서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건당국도 계속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보건당국에서. 경기도 보건당국은 네,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실내에서는 가능하면 공기청정기 사용하라고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환기를 자주 해라. 뭐 이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실내 공기가 사실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외부에 이제 집안뿐만이 아니라 그 공공장소 이런 데도 실내가 또 공기가 더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이 차량 내부에 이제 미세먼지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되 이제 공공장소에 이제 우리가 밖에서 하시고 다니다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실내에 들어간 마스크 벗으시잖아요. 거기는 뭐 미세먼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거기가 더 취약지구라는 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미세먼지가 인체에 치켜 모유 수유보다 분해를 뭐, 모유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축적되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모유의 미세먼지가 태아로 이전될 수 있겠지만 어, 분유를 먹이는 것보다는 모유 수유를 해서 얻는 이점이 더 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남학생 5학년 남학생인데 소화분비과 검사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성조숙증 같고요. 그다음 예상키가 적어서 예상키가 예를 들어 170이라고 할 때 이후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죠. 영양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수면 운동과 숙면이에요. 운동과 숙면. 그 운동을 이제 충분하게 시키시고 이제 운동과 숙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운동과 숙면이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숙면 취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되고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또 많이 분비가 돼요. 숙면 다음으로 이제 그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딱 되었을 때 단백질과 충분한 수분과 칼슘과 칼슘 등이 철분 등이 잘 공급이 되면 그게 더 효율적으로 체조직을 형성하는 데 잘 이용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1시간 정도 내에 영양소가 체조직으로 잘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가 숙면을 취할 텐데 수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애들 깨워가지고 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1시간 내에 그 영양소를 딱 섭취하게끔 하면 좀 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천천히 성조숙증이 1년 빠르다고 하는데 성장을 천천히 하게 할 수 있는 성장을 천천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없는 것 같고요. 인위적으로 성장을 천천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것 같고 일단 급성장기가 빨리 왔다고 해서 그걸 늦추는 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늦추기보다는 늦출 수 있다고 해도 늦췄다가 나중에 또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늦추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그 이후부터라도 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비만, 환경, 독소, 스트레스 이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3 여학생인데 생리 안 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 이런 경우도 글쎄요, 저도 이거는 어떻게 해결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환경 문제나 식생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습관이나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바람직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성장판이 닫힌 애도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막 크게 성장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좋죠. 너무 그 과도한 근육 운동만 아니면 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 다 좋습니다. 예. 성장 주사 현황이 전혀 검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 주사가 있어서 성장 호르몬 주사는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네. 치료의 개념, 그러니까 이것도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어, 성장 저하보다는 어떤 그 질병의 상태로 보시고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주사도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깁니다. 대표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다들 오늘 궁금증을 막 다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새해 회기년도 리더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오늘 이만 계속 연결하셔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쑥쑥 성장하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